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박정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경영자들도 당연히 관심이 높은 주제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 또 노동자들도 사실 이런 산업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도 참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같이 인제 상황이 안 좋을 때 학생들이 좀 가끔 주저앉아 있거나 의기소침할 때가 많습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그냥 되게 마음 아프죠. 솔직히 마음 많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인제 다독거리고 위로하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겠지만 저는 인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저는 인제 북돋아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열악할 때도 다 취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서라."라고 오히려 뭐랄까요? 좀 다그칠 때도 있고 일부러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경우들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 변화를 더 잘 알아야 된다라고 독려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거에 맥락에 좀 부합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좀 더 트렌드한 경영 환경에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연속적인 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과거에는 이 저희 선배 또래만 하더라도 이런 단어들이 꽤 있었어요. 삼성맨, 현대맨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직장을 다니면 남은 평생을 그 직장과 함께 자신이 경제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기여하면서 같이 공존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꽤 있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업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지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그 근로자들이 더 적합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더욱 충격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킨지에서 기업이 과연 얼마나 연속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조사했었었는데 1955 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땐 한 번 기업이 생기고 나면 한 평균적으로 45년 정도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5 년도에 들어서는 다시 30 년, 그리고 다시 95 년도에 들어서는 22 년, 2000 년대 들어서는 불과 기업이 한번 생기고 나면 15 년만 15 년에 국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건 영세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규모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던 다른 연구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예일대학교에서 S&P 500 기업을 바탕으로, S&P 500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회사들, 규모감 있는 회사들이 해당될 텐데요. 이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기업이 과연 몇 년 동안 존재하느냐를 조사해 봤더니 1920 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규모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67년 정도 잔존 여명을 보이는데 반해 2010년 들어서는 불과 15 년밖에 존재를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우리 근로자들이 어떤 회사에 한번 입사를 하면 그 회사에 충직하게 이것저것 업무도 진행하고 단순히 회사에만, 어떻게 보면 회사 업무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불과 내가 인제 거기 회사에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이 같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다음 커리어 패스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전문성은 이 회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어떤 거에 방점을 찍고 키워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에, 자, 바로 이런 산업 트렌드의 변화라는 것을 단순히 기업가뿐만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이 또 같이 알아야 되는 맥락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근로 환경, 노동 환경을 얘기할 때는 참 불편한 진실들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느 회사 다니느냐라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사회적 계층화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능력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빗대어서 판단하는 게
뭐 사실은 참 불편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어떤 회사에 재직하느냐가 나에게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 뻗어나갈 기업인지 그렇지 않을 기업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분야에 종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일단 취업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입사를 원하는 친구들은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들어가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아이들을 진로 선택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입사를 시켜 놓고 나서 불과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퇴사하는 친구들이 50%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 보니깐 아니더라는 거죠. '이건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시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나이를 조금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시절에 원치 않은 커리어에 원치 않은 회사에서 또 1년 가까이 또 1년 뭐 남짓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온 친구들을 보면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친구들에게도 요런 강좌를 제가 권하는 바입니다. 자, 먼저 요즘 인제 산업 트렌드들 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많이들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은요,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분야의 회사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장 제조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회사가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외신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프랑스 정부에서 고속 전철로 2 시간 반 이내의 거리에 해당되는 2 시간 반 이내의 거리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전부 비행기 취항을 법으로 금지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때 본 것 같은데요. 자, 아니 2 시간 반 이내면 우리로 따지면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대구라든가 이런 거 인제 비행기 노선을 아예 불법화시키겠다라고 한 건데 왜 이런 판단을 프랑스 정부에서 했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운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차는 원래 전기로 운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속전철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비행기는 어떻게 되느냐? 비행기는 전기 비행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취향되는 것은 지구 환경에 위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아니 거기까지 2 시간 반 안에 고속 전철로 갈 수 있게 해 줬는데 왜 굳이 비행기를 타냐? 비행기 타는 걸 법으로 금지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사실 요즘 코로나19도 완벽하게 탈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교통편을 하나를 차단해 버린다든가 이런 거는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뭐라고 할까요? 음 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걸 도입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조만간 우리가 뭔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형태로 경영 활동을 수행했다가는 곧바로 그것이 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수출이 안 되게끔 막혀 버릴 일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지지난주에 제가 현대자동차 강의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 저를 인제 좀 이렇게 챙겨 주셨던 임원분 한 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벌써 자동차 분야도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했었을 때 그 자동차 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에서 40% 가까이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수출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환경이라는 것은 어느 인더스트리에 내가 종사를 하든지 간에 '친환경적인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왜 불거졌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제 활동이 진짜 활발해졌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 요즘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 다 해지거나 다 낡아서 새로운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소비 활동, 투자 활동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고요. 우리는 집에 버젓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행이 지나서 아니면 디자인이 이뻐서 새로운 물건들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화석 연료를 소비하게 되고요. 폐기물과 원유 유출도 많아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 기본 나름대로 선진국이라든가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나라들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는 개도국입니다. 개도국 인구는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증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20년 정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도국도 인구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지구 환경에 오염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등을 통해서 특히 더더욱 더 이상 지구 환경에 대한 이슈를 미룰 수는 없는 아젠다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생산성 본부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는 주로 CEO분들일 것이고요. 생산성 본부는 우리와 같은 이제 근로자분들이실 텐데 그 두 쪽에 친환경이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좀처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요 비슷한 얘기들을 종종 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먼저 내가 친환경적인 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개발하거나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인지를 구분하는 나름대로 마인드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물건 하나를 친환경 소재로 패키징을 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적인 어떤 물질을 조금 사용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친환경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래서 친환경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모든 그 물건이 처음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저 고객 손에 쥐어져서 고객이 그걸 사용하다가 폐기하는 그 순간까지 전체의 에너지 총량 아니면 그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들 이걸 다 같이 비교하신 다음에 그게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에너지원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서로 마주보고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친환경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구분하는 한번 그 기준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1단계로요. 뭐냐면 1단계로 에너지를 원을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소를 돌리려고 할 때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원을 내가 석탄으로 조달받겠다라고 했었을 땐 석탄을 220만 톤 정도 선적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선적해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도 또 에너지원을 쓰겠죠. 그 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나 바다, 해수를 오염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석탄으로 똑같이 1000메가와트 이의 석유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150만 톤의 석유를 선적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LNG로 만약에 내가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1010만 톤을 선적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자력으로 내가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한다라고 했었을 땐 20톤만 배 선적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뭐 이따가도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원자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런 것들을 다 비교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운송비, 에너지원을 가져오는 데 들어가는 운송 비용과 그때 발생하는 여러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그때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과정에서는 요 1단계에서는 원자력이 좀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게 비교했었을 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까지도 표면상 원자력이 조금 유리합니다. 2단계까지도요. 자,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왔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발전소를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서 발전소를 건립해야 되는데 발전소 건립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제일 비싼 게 뭐겠어요? 당연히 땅입니다. 자, 그러면 1000메가와트 이에 발전을 만약에 태양광으로 한다면 면적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75km 제곱이 필요한데요. 자, 근데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소를 태양광으로 하기 위한 이 면적은 얼마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면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유사한 면적으로 비교를 해왔는데 월드컵 경기장 151개를 지을 만한 땅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쭉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단일 부지로 월드컵 경기장 151개를 지을 부지는 이제 없어요. 이제 솔직히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풍력으로 만약에 똑같이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월드컵 경기장 51개를 지을 면적이 필요합니다. 역시 이런 면적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는 상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로 1000메가와트 이를 건립한다라고 한다면 돌린다고 한다면 월드컵 경기장 하나만 지을 부지만 있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다분히 원자력 발전을 많이 의존해 왔던 맥락들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여러 가지 돈들이 들어가는데 그 돈들을 상호 비교해서 여기까지 원자력 발전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3단계는 발전소를 건립했어요. 그러면 그 발전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효율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 패널 전지는 전체 그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서 사용하는 비율이 20에서 3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형 발전소 터빈 같은 경우는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발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유실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투여한 인풋, 그 에너지원의 90% 가까이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형 발전소를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대형 발전소를 건립해서 사용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원자력만 쓴 적은 없어요. 4단계인데요. 우리가 하루 동안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정도가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여기 새벽 1시부터 24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낮 시간 있죠. 이 낮 시간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낮 시간에 맞춰가지고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면 이 밤에 전기 안 쓰는 이 구간은 에너지원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을 구분해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게 통상적인데 자,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기본 값들은 저렴한 에너지원을 돌려요. 석탄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기본값을 채우고 이렇게 낮 시간에 전력을 피크로 사용할 때는 비싼 전기 에너지원 LNG 같은 거를 그때 태워서 좀 더 돌리고요. 그것도 모자른다라고 하면 일부 수문을 열어서 필요한 전력을 추가적으로 조달받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우리나라 언론을 좀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맥락인데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이슈를 쉽게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분법을 참 많이 써요. 너는 원자력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단 하나의 전력원으로만 그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구상에. 그렇지 않죠. 물론 단계적으로 원자력을 사용을 좀 줄여가자, 아니면 좀 늘려가자. 이거는 국가마다 뭐 나름대로 판단은 있겠죠. 그런데 원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을 일부 사용하면서 다른 전력원들을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전이 지금까지는 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쌌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칼럼을 쓰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의 뭐 방만 경영 뭐 이런 것들을 막 지적하는 어떤 그 논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거는 좀 현실을 좀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칼럼 제목을 뭘로 뽑고 제가 그 기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냐면 삼성전자의 막대한 흑자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에서 비롯됐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한번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 과정에서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야지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물건 만드는데 가장 비싼 돈이 뭔가요? 바로 전기료죠. 전기료가 제일 비싼 원료입니다. 요즘은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단가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 전기료를 싸게 해줬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이 당연히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산업용 전기료는 국가에서 굉장히 싸게 제공해주고, 가정용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부과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전에서 가정용뿐만 아니라 산업용도 제값을 받아서 본인들이 만성적인 적자를 줄여간다?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휴대폰 하나의 가격이 200만 원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해서 뭐 이렇게 적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료라는 것은 그 기업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아젠다 속에서 적정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을 좀 지금까지 써왔는데요. 자, 그럼 4단계까지만 보면 아이고 원자력이 답이네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거는 또 그렇지 않은 게 5단계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5단계, 6단계 때문인데요. 5단계는 적어왔는데 5단계는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6단계가 뭐냐면 6단계는 그 발전소를 다 쓰고 나서 폐기하는 비용이에요. 6단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화력발전소라든가 수력발전소는 발전소 다 쓰고 나서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다 쓰고 나서 폐기하는 비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누구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제가 핀란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했던 여러 물건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창고를 만드는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핀란드 정부에다가 물어봤죠.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했다는 이 폐기물들은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최소 10,000년 정도는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10,000년 정도라는 걸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떠나요? 했더니 본인들도 지금 그냥 이론적으로 산출을 했을 뿐이지 누가 이걸 처음 폐기해서 보관해 본 적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어떻게 보관했나요? 했더니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까 봐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했던 그 폐기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지하로요. 지하로 우리 63 빌딩 깊이만큼 팠습니다. 근데 수직으로 파면 이게 그 물건 방사능 오염물질이 바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팠냐면 계속 뱅글뱅글 돌아서 내려가는 형태 있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내려가는 형태로 63 빌딩 높이만큼을 지하로 팠어요. 그 공사비도 어마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다가 방사능 폐기 물질을 저장하고 나서 엄청난 콘크리트로 그걸 다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이중으로 또 막고요. 하여튼 이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폐기물을 지금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핀란드보다도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3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물질들 드디어 인제 우리가 뭐 고리 원전부터 해서 한두 개씩 인제 점점 잔존 여명이 얼마 안 남아가는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자, 거기에서 사용했던 그 물건들을 10,000년 동안 저장하고 보관할 장소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땅에. 외국에다 묻는다고 해서 어느 나라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다음에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들, 어느 동네에서 그걸 우리 동네에 묻어 놓겠다고 하면 찬성하겠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걸 건립해 가지고 묻어 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어찌 보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조금 싸게 썼는진 모르겠지만 6 단계에 가서는 가장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게 또 원자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우리가 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원자력 발전은 분명 기여는 해요. 5 단계까지는. 근데 6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과연 그거를 어떻게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선 지난번에 처음으로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뭐랄까요? 전략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벌써 4 년이 돼 가는 것 같네요. 그때 국민들에게 그런 공청회를 하기 전에는 원자력 사용에 조금 더 원자력 사용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 비율이 국민들이 훨씬 더 높았죠. 예. 그러다가 공청회가 다 끝나서 원자력 전문가들도 부르고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도 부르고 산업 현장에서 전기를 쓰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부르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도 불러 가지고 이런저런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국민들이 결정한 결론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 기업들의 경쟁력 부분,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명확한 대안을 못 찾아냈다는 부분, 그런 못 찾아내는 상황에서 지금 원자력 발전을 전부 다 바로 폐기하면 지금 우리 집 전기료가 2배, 3배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어서 당분간 원자력을 조금 더 쓰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답을 빨리 찾자라는 걸로 원자력 사용을 조금 더 뒤로 늦추시긴 했죠. 그 당시 국민의 결론이. 하지만 그때 그 결론 그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저도 한번 발제를 하러 갔었었는데 굉장히 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우리가 언젠가 이걸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큰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다 하시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 늘릴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요 기간 동안 한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유의미한 대안은 아직까지는 원자력이라고 그때도 판단하신 것 같은데 빨리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될 상황인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특히 또 안 좋은 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보시면 미국 같은 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가고 있고 일본도 줄여가고 있고 독일도 줄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어떻습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직도 엄청나게 더 많이 배출해 가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것들에 대해서 인제 환경 부담금을 지우게 되기 시작하는 경우 그거는 곧바로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럼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이나 독일 유사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품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들 아니면 환경 부담 내용들 이걸 다 비교하셔야지만 진짜 친환경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점점 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근로자들을 지금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친환경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것들이 정말 친환경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그런 화두를 던지고자 이 슬라이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요? 먼저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게 2008년도 그때부터인데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부터 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한 산업을 좀 키워보자라고 저 같은 사람들 공부를 참 많이 시켜줬습니다. 제가 지금은 명지대학교에 와 있지만 예전에는 KDI라는 국제연구기관에서 한 13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국무총리실 산하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국가 아젠다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아젠다 중에 하나가 친환경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러 전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친환경 산업의 현황이나 현주소를 좀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모색해보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전 세계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가슴 떨리게 갔던 곳이 하나가 어디냐면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은 바이오매스라는 걸 이용해서 친환경을 구현한다는 거죠. 이 바이오매스는 뭐냐 하면 한글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농산물을 통해서 바로 석유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유채, 콩, 보리, 옥수수, 나무 볏짚,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에탄올, 메탄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야, 이게 정말 원활하게 가동된다면 우리나라도 그야말로 산유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산물이라는 건 우리도 재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출장부터 먼저 잡았었고 브라질부터 한번 가보자. 브라질에서는 우리에게 뭔가 답이 될 수 있는 뭐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브라질을 한번 찾아가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브라질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바이오매스 농장을 보는 순간 요거는 약간 허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실제 브라질에 갔었을 때 공항에 내려가지고 저기 바이오매스 농장까지 가는 그 과정에 주유소를 한번 들렸는데 그 주유소도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유소도 우리 지금 쉽게 해서 주유에 석유, 그다음에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에탄올 이런 게 같이 넣을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어요. 그 게이트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얘네가 진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확실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가슴 떨리는 마음 가지고 저 바이오매스 농장을 갔더니 그 바이오매스 농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걸 딱 보면은 뭔가 확 느낌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자마자 바이오매스도 지금 약간
허구가 있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허구인지. 자,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기오염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서 대기오염은 막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기오염을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오염을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농작물을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심었죠. 이 바이오매스가 채산성을 유지하고 상업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위 면적당 산출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채산성이 있어요. 근데 단위 면적당 산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면적에 정말 빼곡히 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빼곡히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빼곡히 심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지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땅의 그 기운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땅의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지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유발되느냐? 이 지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매스 뒤에 있는 이 공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엄청난 농약 뿌려야 되고 엄청난 화학 비료를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면 그 농약과 화학 비료가 결국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스며들고요. 다시 그게 어디로 넘어가나요? 하천으로 넘어가서 강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하셨죠? 바로 이 바이오매스 농장이라는 건 물론 바이오매스 그 에탄올을 쓰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뭐는 유발한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대거 유발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염의 형태만 바꿨을 뿐이죠. 이 오염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제가 이 농장 주인이 저 이제 왔다고 그 산업 공부하러 탐방하러 왔다고 했더니 마중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탕수수 사탕부 내가 좀 먹어봐도 되냐라고 했더니 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화학 비료랑 농약을 너무 많이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 먹는 사탕수수가 아니고 산업용인 거고 사람이 먹는 사탕수수는 저 밑으로 차 타고 1시간 정도 더 내려가면 그쪽 사탕수수 밭에서 키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탕수수 밭을 가봤더니 이렇게 촘촘하게 키운 게 아니라 듬성듬성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바이오매스는 쉽게 얘기해서 대기오염을 수질오염, 토양오염으로 바꾼 것뿐이구나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바로 갔던 데가 덴마크입니다. 거기는 풍력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력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큰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풍력을 하는 데를 좀 찾아가 봤더니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주거지로부터 풍력 발전하는 공간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풍력으로 여기에서 이 터빈을 돌려서 뭔가 발전을 한 것을 이 배관으로 구리선으로 끌고 오는데 들어가는 이 비용이 엄청나고요. 거기에서 구리라는 또 다른 우리가 천연자원을 정말 생각보다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풍력이라고 해서 완벽한 친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렇게 윙윙 돌 때마다 여기 밑에서 서 있으면 웅웅 소리가 나거든요.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잘 안 들리지만 바로 밑에 있으면 좀 그게 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엄폐물이나 지작물이 없는 저기 외진 곳에 설치해 놓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우리나라도 저기 대관령 목장 근처 저기 높은 데 설치되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걸 설치해 놓으면 근처의 조류들이 이상하게 알을 부화하지 못하고 다 폐사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들은 우리들이 듣지 못하는 음역대의 어떤 주파수까지 듣게 되는데 아마 저 소음이 생각보다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폐사 문제들이 있고요.
됐고요. 통신 간섭 형상은 기술이 발달되면서 슬슬 많이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결정적인 게 풍력이 전 세계적인 대안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에너지원의 바람의 질이 중요한데요. 이 바람의 질이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의 질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 연중 계속 불어야 돼요. 어떤 때는 바람이 불고 어떨 땐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 바람이 안 부는 계절이나 그 달은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람이 불 때도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불다가 다시 10분 뒤에는 이쪽으로 불면 또 역시 가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은 바로 이 바람의 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바람이 연중 불 뿐만 아니라 연중 한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이 효율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바람의 질이 좋은 편이야? 그렇지 않은 거 아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풍력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연환경적으로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컨디션에 있는 건 뭔가요? 라고 했었을 때 조력발전입니다. 이 조력발전은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갯벌도 뭐 엄청나게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력발전이 좀 유의미할까 싶어가지고 조력발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조력 발전의 문제는 태생이 이거는 민물과 썰물이 바뀔 때만 가동을 합니다. 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가동률이 20%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또 완벽한 청정 에너지는 또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해수 온도가 이 인근이 상승하는데 이 해수 온도는 지표면 온도랑 좀 다릅니다. 우리 해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은 지표면 온도가 10도 정도 올라간 거랑 똑같아요. 해수면 온도가 1도 올라간 건 지표면 온도가 10도 올라간 거니까 해수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1도씩 올랐다?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한여름이 30몇 도가 아니라 40몇 도로 올라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것도 적지 않은 환경오염, 근처에 뭐 갯벌이라든가 조류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40도부터 60도 사이에 위치되어 있다. 그런 곳에서만 이 조력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요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좀 이 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이 진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친환경으로 보이지만 실제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셨을 텐데, 그러고 났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남북 통일이 되면 저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우리 남한까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져왔었을 때 훨씬 더 저렴하게 우리가 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건데요. 뭐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도 아무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런 배관을 통해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러시아의 외교적으로 거의 주종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6년도 1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랬더니만 하루아침에 천연가스 밸브 잠가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쉽게 해서 우리 전기 끊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발전소도 또 지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천연가스를 이렇게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가져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발전소 건립을 안 하고 그걸 가동 안 하면서 싸게 우리가 에너지원을 수급받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것대로 깔아놓고 발전소를 발전소대로 지어놓으면 그런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합한 전략은 아닌 거고요. 이런 것들을 깔아놓는 대신 당연히 발전소를 건립하는 숫자는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그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는 일이 있었고, 아주 공교롭게 2006년도 11월에 그루지아가 러시아군 장교를 체포했는데, 이 러시아군 장교가 술 먹고 행패를 부려서 체포를 했는데, 공교롭게 이 장교가 푸틴 대통령의 아주 절친한 친구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푸틴 대통령이 보복으로 가스 가격을 2배로 또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다? 그루지아가 어쩔 수 없이 그 체포한 러시아 장교를 풀어줬고요. 심지어 러시아 장교에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뭐 통일이 되면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 우리가 개발해서 값싸게 쓴다?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쓰는 거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듣고 나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정한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따져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 청년 창업가들, 친환경 제품 만드는 청년 창업가들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죄송한데, 정말 더 죄송한데 나중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게 도움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지금 만드는 제품이 친환경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방식이 재생 종이를 바탕으로 포장하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물품들도 뭐뭐뭐를 사용해서 소재뿐만 아니라 판매 방식에 의해서도 친환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 재생 종이를 그분들이 그런 형태로 패키징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냥 그 대량 생산한 새로 사는 종이, 그 새로 사는 종이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총량을 따졌을 때 종이 자체는 재생을 한 건 맞는데, 이 종이를 재생해서 요렇게 뭐 250, 120 아트지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전력을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하신 겁니다. 나무 펄프는 절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맥락을 알려드린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초기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바로잡지 않고 여기 계신 많은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회사에 입사하셔가지고, 아니면 어떤 회사에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 우리도 이런 친환경 이슈 속에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다가 국제적인 기준이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그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우리 딴에는 친환경이라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이 더 많이 두들겨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제품 가격만 더 올라가거나 회사의 비용만 더 올라가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총량적인 아니면 전반적인 프로세스 단위에서 환경이라는 마인드를 꼭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교수님, 지금까지 설명을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났더니 친환경이라는 명확한 대안은 없는 것이네요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신재생 에너지로 아직까지 명확한 대안을 찾은 회사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는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친환경을 지금 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나노 테크놀로지는 뭐냐면은 뭐 직관적으로 잘 아시겠죠.
물건을 작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자, 이 물건을 작게 만드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한 수준이에요. 제가 나노가 얼마나 작은지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자, 지구의 지름을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지구 위에 있는 대전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대전 위에 있는 공용 주차장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런데 대전 위에 있는 공용 주차장 위에 떨어져 있는 1원짜리 동전이 1나노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삼성에서 5나노, 3나노 공정이 있다 이런 거는 지구 위에 있는 1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물건을 설계해서 만드는 공정들이다라고 보셔도 틀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이 얼마나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 교수님, 이렇게 물건을 작게 만드는 게 친환경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원래 물건을 작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친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첫 번째, 물건을 작게 만들면 우리가 여러 자원들을 그만큼 덜 쓰겠죠. 다 자원을 세이브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요. 자, 제 손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쪽 손에서 이쪽 손으로 뭔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뭘 보내는, 전송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걸 빨리 보내는 게 우리가 경쟁력이잖아요. 자, 빨리 보내기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이걸 빨리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시작점과 도착점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써 도착했잖아요. 에너지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작게 만드는 게 가장 친환경의 원천 기술이에요. 뒤에 보시면 우리 옛날 컴퓨터 애니악이 있습니다. 이 애니악 컴퓨터를 가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요? 전기를 썼을까요? 근데 요즘 포켓 PC, 옛날에 만들었던 이거 하나는 애니악의 1000분의 1도 전기를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연산 능력은 더 뛰어나고. 그래서 물건을 작게 만드는 게 친환경의 원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친환경 전문가로서 앞으로 환경이란 테마는요, 향후 1000년의 테마예요. 우리가 테마가 계속 바뀌어가죠. 요즘은 빅데이터가 유행이라면서요. 요즘은 뭐가 유행이라면서요. 요즘은 뭐가 유행이라면서요. 계속 바뀝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기업이 자꾸 소멸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경쟁력 있는 노동자로서, 경쟁력 있는 근로자로서 이 기업이든 저 기업이든 간에 나를 자꾸 찾게 만드는 방법, 나를 자꾸 사람들이 필요하게 만드는 그것들에 대한 그런 걸 알려면 트렌드에 익숙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요즘 급변하는 트렌드를 잘 빨리빨리 쫓아다니면서 그거에 부합하는 것도 물론 경쟁력 있는 노동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내 당대에는 절대 바뀌지 않을 트렌드, 이런 거에 베팅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식대에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 첫 번째 트렌드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런데 그 환경에서 내가 전문가로 대접받으려면 이게 또 참 어렵죠. 우리가 맨날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흔히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가로 분류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전문가라고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자격증이 있느냐, 의사 면허가 있느냐, 변호사 면허가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환경 전문가로 확인을 받으려면 환경공학 박사를 따야 되느냐? 그런 맥락이 아니라 어떤 맥락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 분야에 커리어들을 하나씩 쌓아가야 되는데요. 그 커리어를 환경으로 쌓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걸 어떻게 더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요거만 해도 친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회사에서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공정 라인,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축소할 수 있느냐. 그것만 해도 친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 테마는요,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예를 들어서 차량 무게만 10% 감소시켜도요, 연비 증가하고요, 여러 소모품 증가하고요, 사용 기간이, 그 다음에 여러 배기가스 감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차량을 경량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차량을 경량화하는 경량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겁니다. 차량을 경량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두꺼운 강판으로 만들어야지만 차가 딱 뭔가 부닥쳤을 때도 안에 있는 승객을 지켜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는 무거워지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신소재. 우리 혹시 역삼동에 한번 저기 놀러 가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 포스코 사거리 한쪽 구탱이에 포스코 타워가 있죠. 거기 로비에 들어가 보시면 테라로사라는 커피숍도 있고 저쪽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도 있는데 그쪽 이쪽 끄트머리에 포스코 박물관이 있어요. 조그만 박물관이 로비에.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셔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그 포스코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강판을 가지고 자동차 그 본네트를 만들어 놓은 거가 두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데 그 옆을 보면 이렇게 당기도록 하는 선이 있어요. 두 본네트가. 근데 제가 하나 강판을 쭉 당겼더니 어우 묵직하더라고요. 근데 외관이 똑같이 생긴 강판인데 나머지 하나를 딱 당겼더니 쑥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써있는 패널 문구를 읽어봤더니 차량의 강도와 경도는 똑같이 유지한 채 무게를 줄인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거죠. 네, 그 자체가 바로 친환경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만들거나 가볍게 만드는 게 또 친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재생종이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거 패키징해서 재생종이 쓰니까 이게 너무 투박해 보이고 안 이뻐 보여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못 느낄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포장지를 다시 싸가지고 뭐 리본 매고 하면 그게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새 종이를 쓰셔도 되는데 새 종이 똑같이 썼어. 하지만 옛날보다 우린 회사 제품이 더 작아졌어. 아니면 이 제품을 만드는 공정 자체를 더 기계가 작은 걸 쓰거나 생산을 축소했어. 아니면 요 물건 자체가 가벼워졌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친환경이라는 걸 어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딘가에 표시했었을 때 소비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표시해 준다면 그게 더 친환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또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회사 전반적인 에너지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뭐 사장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많지는 않아요.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오히려 제공해줘야지만 이런 게 가능했었구나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을 비롯해서 캐나다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상호 비교하는 그래프를 통해서 뭘 한다?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더 많이 썼는지 덜 썼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걸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용한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좀 잘렸네요. 관리비가 우리 집이 동일 면적 대비 얼마냐? 요걸 시각적으로만 보여줘도 주부님들이 정말 전기 절감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미 체험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건지 적게 나가는 건지 모르니까 아끼질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 전기료 고지서에 바로 당신과 같은 아파트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전기료를 두 번째로 많이 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인되는 상황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확인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어머님들 이제 난리 나죠. 고지서 많이 나오면 그날 뭐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야 다 나와봐. 우리 이제 전기 아껴 써야 돼. 우리 아파트 동에서 우리 집이 제일 전기 많이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호 비교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전기를 아껴 쓸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별도의 공학자라든가 별도의 뭐 관련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행태만 잘 이해해서 그거를 잘 어떤 식으로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느냐, 표현하느냐만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뭐랄까요? 적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우리 개발할 필요가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술력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린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해 가야죠. 대표적으로 그게 정말 여러 가지 산업 패러다임의 전방위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찾다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인 이게 뭐냐 하면 투명한 태양광 패널입니다. 네. 이걸 전 세계에서 한 8군데, 9군데에서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 화면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도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울산 가기대에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투명도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요. 자, 그런데 이 투명한 태양광 패널 아직까지는 상업성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젠가 이 기술도 금방 상업성을 갖추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투명한 태양광 패널은 어디에 부착해서 사용하면 될까요? 바로 건물 벽에다가 아니면 유리, 정확히 말하면 건물 유리죠. 건물 유리에 부착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요. 건물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자가 발전을 하는 상태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러면 어떤 미래를 조망하는 사람도 있냐면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제가 있는 이 건물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가 일조량이 좋아요. 그럼 오후 1시부터 3시는 이 건물 외관이 전부 이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서 자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건물이라면 1시부터 3시는 이 건물이 완충 상태고 남는 전력을 뒤에 있는 그늘진 건물에다가 전력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3시부터 5시는 그 건물이 일조량이 좋고 이 건물이 그 태양의 여러 가지 각도상 여기가 그늘지면 3시부터 5시는 거기가 완충되고 남는 전력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물들끼리 전력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래에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데 우리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술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또 다른 어떤 대안들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산업을 만드는 초석은 규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산업을 만드는 초석이 규제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제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퀴즈를 내려고 이번 슬라이드를 없애왔는데요. 세계에서 금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딜까요? 사실 넌센스처럼 만들려고 매장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왔는데 매장은 아니고요.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그럼 뭐 미국 중앙은행 지하 금고에 있겠지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진짜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호주라든가 뭐 남아공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일본 어디에 있냐면요.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일본 가전제품 안에 있는 금의 매장량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남미 전 대륙에 매장되어 있는 금 매장량보다 더 많고요. 호주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일본에 무슨 금이 이렇게 많으냐? 금뿐만 아니라 은 축적량도 6만 톤 정도 돼서 세계 매장량의 23%고 인듐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전자제품에 조금씩 붙어있는 그 금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뭐 모으면 그렇게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코스트 이펙티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모아서 거기서 금 띄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재활용하는 게 그렇게 비용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좀 정리를 해 보면 비용 효율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위가 1톤을 모았을 때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그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금광에 가서 그 바위 1톤을 모았어요. 그럼 거기서 추출할 수 있는 원석은 뭐밖에 없다? 원석은 요거밖에, 원석에서 금을 함유할 수 있는 양은 요거밖에 안 돼요. 네. 바위 1톤에서 캐낼 수 있는 금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원석에서는. 근데 오디오 기기를 1톤을 모아요. 그러면 그 안에 붙어있는 금의 양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1톤을 모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금의 양이 이 정도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 사암이든 저기 뭐죠? 그 금광에서 그 금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바위 1톤을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어떻다? 이렇게 오디오 기기 1톤을 모으는 것에서 우리가 추출해서 쓸 수 있는 금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이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가 하나의 광산이구나라는 개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걸 얼반 마이닝이라고 불러요. 도시 광산. 자, 그런데 이 도시 광산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반 마이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오디오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도움이 필요하냐면 규제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원래 산업이 자유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어야지만 산업이 발달한다는 게 일반적인 로직이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정 산업은 규제가 있어야지만 오히려 산업이 발달하는데, 그 대표적인 산업이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여과기를 설치하거나 필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필터 여과와 관련된 환경 산업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우리 뭐라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폐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업사이클링을 해서 뭔가 쓸모 있는 것들을 모으기 위한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 바로 요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한 곳에 의무적으로 버리도록 강제해야지만 이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흩어뜨려 놓으면 이게 이제 모으는데 채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달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런 그 업사이클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력으로 삼고 있는 이런 휴대폰들 있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엄청난 자원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1년에 여러 가지 원료들을 보면요. 코발트, 주석, 철, 텅스텐, 뭐 네오디움, 그다음에 갈듐, 인듐, 뭐 필라듐, 이런 정말 처음 들어보는 금속들이 다 사용돼요. 바로 저 금속들 대부분 우리나라에 단 1톤도 채광이 안 됩니다. 그러니 저는 가끔 그런 소리도 해요. 우리 가끔 휴대폰 새 걸로 교체하면 옛날에 쓰던 휴대폰 버리죠. 바로 버려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어디 누군가가 그 휴대폰 뭐 2, 3만 원 주고 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다 쓴 휴대폰 그 정도에 사간다라고 하면 그거 원래 팔면 안 됩니다. 그 사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활용하냐면, 조금 휴대폰이 깨끗한 건 우리 동남아나 이런 데 중고 휴대폰으로 그걸 팔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그 휴대폰을 또 한번 쓰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거보다도 더 휴대폰이 구닥다리가 되면 그 휴대폰들을 철저히 녹여 가지고 방금 저기 화면에서 보이는 저런 원소들을 다시 얻어내는데 또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금속들의 값어치를 전부 다 합치면 우리가 얻는 2-3만 원의 비용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큽니다. 그리고 그게 다 외구로 그냥 다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어떻게 하면 우리 5천만 국민이 쓴 가전제품들, 휴대폰들 이 안에 있는 여러 저런 또 하나의 자원들을 다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산업을 하나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 좀 여기에는 좀 고민들이 많죠. 정책 전문가들도 정책 당국자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앞으로 인제 코로나19야 뭐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겠죠. 코로나19는 내년쯤은 일단락이 우리나라에선 적어도 되겠지만 그 뒤에 향후 10년, 20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될 하나의 또 다른 이슈가 바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이제 시작된 거라서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어떤 상태냐 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미국 편에 가까워진다 아니면 조금 더 중국 편에 가까워진다 했었을 때 우리나라를 제일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는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파는 나라의 제일 큰 어려움은 물건 만들 원자재를 공급 안 해 주면 정말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전기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희소금속의 상황이 어떠냐면 다 초과 수요 상태예요. 1이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상태인데 보시면 지금 엄청난 초과 수요 상태죠. 그다음에 주요 금속 광물의 가치 연수도 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캐서 쓸 수 있는 게 철이 한 100년 조금 안 되고요. 니켈과 텅스텐은 한 30 년, 그다음에 주석, 구리도 한 30 년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가격이 뛰면 더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채산성,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캐지 않았던 것까지 캐면 가치 함수가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가격이 뛰면.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가격 수준에서 우리가 이러한 금속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캐서 쓸 수 있는 양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원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다? 무기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또 하나의 사회적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이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을 산업 트렌드의 변화로 첫 번째를 하나 꼽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ESG. ESG에서 돈이 되는 게 이런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정말 직접적인 돈이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정말 돈이 되는 내용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의 기업들은 재무적 성과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매출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관심이 높아졌는데, 자, 근데 미래 기업들은 어떠냐? 비재무적인 성과에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과정도 중요시 여겨요. 의사결정이라든가 이해관계 같은 거요. 그리고 가치를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치를 판매한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 제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그게 인제 제품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돼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ESG라는 거죠. 환경을 중요시 여겼는지, 노사관계를 중요시 여겼는지, 지역사회라든가 공정경영에 대해서 어떤 상생경영을 할 줄 아는 기업인지, 이사회라든가 소유구조, 이해관계자 권익들을 보호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인지가 이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요. 자, 이미 ESG MSCI 지수라는 걸 바탕으로 만들어서 ESG를 잘 지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실제 당기순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을 한번 비교해 본 연구들이 있어요. 전 세계 한 7,000개의 기업을 바탕으로 기후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천연자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염물 및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트리플 A, 더블 A 등 다양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을 바탕으로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ESG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평가해서 그걸 분류해가지고 그 기업이 돈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비교해봤는데 ESG와 관련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아시안 퍼시픽을 바탕으로 구분했더니 이렇게 금전적인 재무적인 성과 차이가 분명하게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이 ESG를 지향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구분해 봤더니 이렇게 재무적 성과가 큰 차이가 드러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지표를 삼아도 역시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글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자와의 이런 상생관계가 얼마나 재무적인 성과에 있어서도 자신에게도 충분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뭐랄까요,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공회소 강의라든가 CEO들 조찬 강의 때 이런 얘기들을 요즘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ESG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사실 이렇게 썩 와닿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조금씩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좀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아니 ESG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무적인 성과가 높아질 수가 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ESG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기 자본 비용, 그 다음에 부채 조달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ESG 지수가 낮은 그 국가들은, 기업들은 자기 자본 비용, 조달 비용하고 부채 비용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ESG 성과가 높은 기업들은 뭔가 외부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했었을 때 모집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이자로, 값싼 대가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도 직접적인 ESG 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성과다, 재무적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최근 국제적으로 또 한 가지 변화되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요즘은요, 이 주변에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전통적인 이해관계자들이라고 우리가 표시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최근 가장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환경도 물론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상은 역시 고객입니다. 고객의 중요도가 가장 높아지고 있어요. 자, 고객의 중요도가 가장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고객 만족, 고객 가치 구현,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드리고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없으면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 화면에서 제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2등 기업까지를 1980년대와 2010년 이후로 구분해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1980년대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2등 기업까지 순위가 나와 있고요. 2018년도에 전 세계 1등 기업부터 12등 기업까지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순위를 보시면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확인이 되실까요?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1980년대 후반에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2등 기업까지의 이 회사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전부 다 유료였어요. 돈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2010년 넘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적어도 표면상 무료인 경우가 많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구글에서 그 수많은 앱과 서비스 이용하는데 직접적으로 돈 내신 분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용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회사에 돈 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플에서 만든 그 수많은 앱과 솔루션 이용하면서 돈 내신 분은 없어요. 물론 아이폰 이용할 때는 그건 내가 기기를 사야 되니까 돈을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서 물건 살 때 내가 산 물건 대금은 납입한 적이 있지만 아마존에게 이용료 내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을 이룩했던 많은 국가들은 많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전부 다 무료였습니다. 무료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2020년이 넘어서 20세기 중반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에게 우리가 기업들의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유료로 제품 판매했던 것을 무료로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리고 고객들이 더 어떤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자, 제가 자동차를 가져왔는데 20세기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회사와 협력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20세기 자동차의 모습이에요. 자동차 안에 15,000개의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 15,000개의 부품을 같이 만들어서 조달해주는 그 협력회사들이 제품을 같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협력회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보면 그 21세기 그 자동차의 모습 하나를 제가 슬쩍 가상으로 그려놓은 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하거나 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앱과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시한 게 이런 그 자동차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바로 이 고객이에요. 고객이 자동차를 자꾸 운행해 다니는 그 빅데이터가 자동차의 자율주행 성능을 더더욱 높이는 제일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고요. 고객이 두 손 놓고 이 자동차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는지, 무엇을 즐겨보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 나에게 전달을 해줘야지만 내가 그걸 바탕으로 또 고객에게 신규 서비스를 런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협력회사와 제품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누구와 제품을 만드는 거다? 고객과 함께 제품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제품과 서비스와 21세기 제품과 서비스는 이렇게 사뭇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특히 21세기 고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표현이 노동자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개개인의 세상이 21세기엔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주저없이 표현드려요. 사실 노동자 아니면 근로자 이러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회사에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그 회사는 이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 카카오티 앱 개발할 때도 제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카카오택시라는 이 앱을 개발했는데요. 이 앱을 개발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반 택시 서비스 말고 블랙 택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도록 신규 서비스를 이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소소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이 블랙 택시라는 모험 택시 이 아이콘을 일반 택시의 오른쪽에 놓을지 왼쪽에 놓는 게 좋을지 이거를 결정하는 소소한 이슈가 생긴 겁니다. 블랙 택시 버튼을 어디다 놔야 될지. 예전 같으면 이 버튼의 위치 누가 정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회장이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죠. 이렇게 해 하면 끝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건희 회장 자서전인지 평전인지 누가 줘가지고 한번 읽어봤더니 이건희 회장님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리 애니콜이라는 휴대폰 썼었을 때 그때 샌드 버튼하고 엔드 버튼 그게 샌드 버튼이 오른손가락에 가까이 놓여 있어야 될지 샌드 버튼이 먼데 있어야 될지 그거를 못 정하고 있었었는데 엔지니어들이 그걸 결정해 주신 게 이건희 회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샌드 버튼이 멀리 있고 엔드 버튼이 가까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 회장님의 지시 아래 그렇게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쓱 웃으면서 읽어봤던 적이 있는데, 자, 그런데 카카오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느냐? 자, 요즘 21세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지금과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저 블랙 택시 버튼을 우리가 가끔 앱을 이렇게 휴대폰 앱을 쓰다 보면 업데이트하라고 뜨잖아요. 앱을 업데이트하라고. 그게 뭔가 신규 기능을 추가할 때 업데이트할 때도 있고, 뭔가 버그를 바로잡을 때도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언제 업데이트하냐면 고객을 바탕으로 실험을 할 때도 업데이트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카카오티에서는요. 그래서 일부 고객에게는 이 앱을 업데이트하라고 해서 블랙 택시 버튼을 한 사람들의 한 군집에게는 왼쪽에다 놓고 한 군집에게는 오른쪽에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집단이 누가 블랙 택시 버튼을 더 많이 쓰고 누가 블랙 택시 버튼을 더 많이 눌러봤는지를 통계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두 개로 나눠서 한 사람에게 버튼을 오른쪽, 한 사람에게 버튼을 왼쪽으로 두고 누가 더 많이 그걸 눌렀는지 사용했는지 살펴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오른쪽에 놨었을 때 더 많이 사용하더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인지는 비즈니스 할 땐 중요하지 않아요. 학문하는 게 아니니까요.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오른쪽에 놓아야지만 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겠네, 활용하겠네. 그렇게 해서 버튼 위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제일 중요한 원천은 바로 고객 정보고 고객과 관리 생태계가 아울러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나머지 21세기는 어떻게 돼가려고 하느냐? 지금 추세 중에 하나가 고객에게 무료가 아니라 우리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돈을 다시 주겠다라는 컨셉을 좀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테슬라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재밌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머지않아서 테슬라 전기 자동차 중에서 전기 자동차 중에서 27,000불짜리 전기 자동차를 내놓겠대요. 굉장히 싼 전기 자동차입니다. 예. 그런데 그 27,000불짜리 전기 자동차를 내놓는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전기 자동차를 사간 사람들이 11년만 자동차를 타면 3만 불을 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자동차를 27,000불 주고 사갔는데 3만 불의 수익이 생긴다는 게 뭐냐? 그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의 공유 자동차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 내가 27,000불 주고 자동차를 하나 사서 출퇴근에 이용을 합니다. 그럼 출근하고 나서 내가 회사에 근무할 때는 그 자동차가 차고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차고에서 놀고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가 마치 우버처럼 자율주행 모드로 그 자동차를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을 저절로 태우고 다니는 거죠. 태우고 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받은 요금을 테슬라와 그 자동차 소유주가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년 정도 타시면 아마 당신 3만 불은 벌 겁니다. 이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테슬라 사용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더더욱 많은 고객 정보, 데이터들을 남겨주십시오. 이게 요즘 21세기의 ESG, 고객과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가 돼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지금 기업들의 움직임인 거죠. 그러니 그 고객이 또 다른 말로 누구예요? 우리 근로자들이고 또 다른 말로 노동자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흐름이 분명 같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또 일견에서는 우리 참 이게 저도 국책 과제 제가 수행하고 예전에 정부에 있었을 때 중소기업 지원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국가에서 R&D 자금 유치해서 그걸로 뭔가 회사 연구하겠다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연구비를 지원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연구가 성공하면 그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탈고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 R&D의 성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람이 하는 것을 공정 자동화한다, 설비 자동화한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R&D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국가 자금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의무 고용 그 숫자를 이제 부여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딜레마죠. 그 R&D가 성공하면 고용을 할 필요 없는 기업들에게 고용을 또 강제하는 형태로 국가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야, 이 정책적인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공부하는 학자로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뭐 제가 감히 답을 찾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물론 우리 근로자들의 여건들이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근로자들과 반드시 딱 붙어 다니기 위한 노력들도 있는데 미래가 앞으로 좀 더 어떤 트렌드에 부합하게 될지 아니면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어느 트렌드에 좀 더 가까울지를 잘 판단하셔서 또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셨으면 하는 또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아볼까요? 혹시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오디오로 저한테 있는 그대로 그냥 질문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뭐 20초, 30초 한번 채팅창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신소재로 만든 차량으로 다 바뀌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차원적인 질문이 아니라 중요한 질문이시죠. 사실 국가마다 좀 다르고요. 국가가 이것도 역시 어떤 규제를 가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소재로 경량화된 자동차들을 강제적으로 이끌어내면 그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미국도 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비중을 40%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미국 국내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법안을 만들면 너희들에게 불리하니 유리하니 물어본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겐 유리한데 해외 기업들에게만 불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겠다 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국 기업들에겐 유리하고 외국 기업들에겐 불리한 형태로 이렇게 무역 장벽의 일환으로 이것들을 사용해 왔다면 앞으로는 진짜 많은 국가에서 진정성 있게 좀 더 강압적인 분위기로 이런 규제를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소재로 만든 차량들의 비중도 점점 더 그 속도가 빨라질 거다. 일단 원론적인 대답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분 질문하실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수님 앞에서 환경산업하고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향후 뭐라 그럴까요? 유망한 산업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환경산업과 지속가능 경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규제 또는 뭐 성장 촉진 정책 이런 것들이 아마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그런 것인지 그냥 시장에 맡겨두어도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요거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정부나 지자체의 규제나 성장 촉진 정책들이 필수적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가 뭐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에 비해서 어떠한 수준인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의 또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이제 기업 순위에서 이제 1996년인가요? 그때와 이제 현재의 기업 순위 10위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은 유료냐 무료냐 그리고 고객 중심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첫 번째 든 생각은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차이 아닌가 또는 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날로그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차이가 아닐까. 만약에 그 차이라고 하면 디지털 경제가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셨던 고객 우선 또는 무료를 기반한 이러한 산업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가
뭐 이런 또 의문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앞부분부터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규제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치를 설치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용 연수가 다 된 기기들을 바로 폐기하고 새로운 기기를 대체해야지만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규격에 맞춰서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다 달성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우리보다 커요. 왜냐하면 거긴 북극해가 녹는 거를 직접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앞바다에 큰 빙벽이 떠내려오는 걸 보다 보니 시각적으로 지금 지구에 대한 상황들을 더 절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도 야 이거 큰 문제구나. 규제를 더 강화해야겠다는 니즈가 더 강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분위기가 산업적인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쓸 수 있는 기기를 환경 규제 때문에 폐기하고 새로 사야 된다든가 필터를 한 몇 번이라도 더 사용하고 싶은데 이미 누렇게 된 필터를 바로 버리고 새로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이유는 다 규제가 있지 않고서는 기업 현장에서는 그걸 바꿀 유인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바로 코스트가 세이브 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데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환경과 관련된 규제까지 강화하면 우리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니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현장의 산업 시찰을 가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자체적인 노력과 강압은 반드시 필요한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수동적인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시가총액 관련한 비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걸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통산업 부분에 아까 1980년대도 이제 금융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전통적인 금융회사들도 자신들이 예전에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었던 수수료 이걸 전부 무료로 바꿨어요. 네. 옛날에는 증권사라고 하면 고객들 매매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가 가장 주 수익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 수익원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3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2차 산업과 같은 금융산업도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내 옛날 수수료 수익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고객과 결부된 생태계를 구성하도록 완벽하게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특정 산업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찰나에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예, 개인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참 실제 이제 저희가 연구 성과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개인들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마트나 이런 편의점에 가서 친환경 로고 확인해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개인들 단위로보다는 개인들이 어떤 물품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국가에서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종이 빨대도 이게 플라스틱 빨대보다 단가가 뭐 거의 10배 가까이 비싸거든요. 스타벅스처럼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내는 회사들은 저걸 그냥 사용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친환경 이슈에 부응을 하는데 열악한 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적어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우리의 참 불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다 드린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장시간 수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직접 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었는데 저도 갑작스러운 또 어떤 일정이 세종시로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기회 때는 직접 찾아뵙고 인사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